오늘 사건은 미국 뉴저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도시죠. 여기 벨마라는 도시와 넵튠 시티를 이어주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샤크 강 위를 지나는 다리인데 북대서양에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에 있어요. 이 다리 위에 차 한 대가 버려져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경찰이 가보니 옛날 차인데 그렇게 오래 방치된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대신에 후드를 올렸다가 내린 흔적이 있어서 차가 고장나서 여기 세웠나? 경찰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월 초였거든요. 추운 겨울날 이 운전자는 차를 세워두고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12월이고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어서 새롭게 좀 꾸며봤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많이 봐주셔가지고 안나 이야기가 1년이 안 됐거든요. 쭉쭉 성장하고 있어요.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뉴저지 넵튠시티는 인구가 4,000명이 조금 넘는 작은 도시예요. 그렇다고 시골은 아니에요. 뉴저지가 면적은 좁은데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 밀도가 높은 번화한 그런 스테이트입니다. 넵튠시티의 가구 수는 2,000명 정도라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고 있어요. 걔 편의점 딸? 미용실 아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도시엔 샤크 강이랑 해변도 가까이 있어서 바로 옆이 이 드넓은 대서양이에요. 이 넵튠시티 아이들이 자라서 인명구조원으로 일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사라는 1997년에 태어났고 이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넵튠 하이스쿨에서 소프트볼 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이 예술이랑 미디어 쪽 분야에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된 거예요. 사라가 평소에 꿈이 많은 창의적인 학생이었거든요. 스케치북에 그림도 많이 그렸고요. 자기 작품들이랑 유튜브를 연결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이웃 주민들 다 사라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학생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사라에겐 제일 친한 친구 리암이 있었어요. 남사친, 여사친 사이예요. 동갑내기고 이 두 아이들의 집이 몇 블럭만 지나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요. 방학 때면 사라가 리암네 집에서 거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라가 외동딸이었거든요. 평소에 놀 사람도 없고 심심하니까 그냥 이웃사촌이랑 의형제를 한 거예요. 리암이 7학년이 되었을 땐 사라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더 가까워지게 됐죠. 둘은 친남매나 다름없었고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아껴주는 사이였어요. 그리고 프레스턴이라고 사라의 또 다른 친구가 있었거든요. 리암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프레스턴은 사라가 주니어 프롬이라고 고2 때 하는 파티가 있어요. 거기에 에스코트해서 데려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렇게 사라를 중심으로 리암, 프레스턴도 친구가 되었고 또 리암에게 쌍둥이 형제 쉐이머스가 있었거든요. 다 같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냅니다. 사실 사라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안 그래도 외동딸인데 이제 아빠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고 또 사라도 의지하게 되면서 그들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했어요. 사라가 이 친구들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201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어북이라고 졸업 앨범이랑 비슷한 거예요. 증명사진도 있고 캐주얼한 사진도 있고 서로 응원해주는 메시지도 한마디씩 하고 그런 책인데 여기 베스트 프렌드 섹션이 있었어요. 여기 사라는 리암이랑 이 쉐이머스 형제 그리고 프레스턴의 사진을 붙여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친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라와 리암이 제일 단짝이었어요. 남사친, 여사친이 가능해?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사라는 이들 중에서 누구와도 로맨틱한 관계를 맺진 않아요. 얘네는 그냥 만화책 돌려보거나 영화 보거나 비디오 게임 하면서 낄낄대며 지내는 그런 찐 남사친들이었고 사라가 남자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림 그리고 작품 만들고 자기 예술 세계 추구하는 데만 정신없이 너무 바빠서 연애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라는 브룩데일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면서 예술이랑 TV 방송 제작 이런 걸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캐나다 토론토에 다녀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관련한 어떤 컨벤션에 참여하고 온 건데요. 이때 사라는 토론토 너무 좋은데? 영화제도 하고 예술가들 지원도 많이 해주고 여기서 작품 활동하면 최고겠다 이러곤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어요. SNS에 내년엔 토론토로 갈 거야. 천천히 계획 세우고 있는데 어쩌면 생각보다 더 빨리 갈지도 몰라. 이런 글도 올리고 토론토의 랜드마크인 CN타워 사진도 보여주면서 진심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또 사라가 가지고 있던 물품들, 레코드판이라든지 엄마의 유품들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버릴 건 버리고, 이웃집에 나눠줄 건 나눠주고, 넵튠시티의 생활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시기에 리암은 친구 프레스턴을 룸메이트로 데리고 자기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2016년 12월 3일 한 새벽이었어요. 한 우버 기사가 911에 신고했어요. 이건 이머전시는 아닌데요. 제가 벨마 다리를 지나가는데 차가 한 대 버려져 있어요. 사고 난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이상해서요. 경찰들이 바로 출동하는데 현장으로 가는 동안에도 계속 시민들이 운전자가 없는 차가 다리에 대어져 있어요. 이 미국 시민들이 신고 정신이 정말 투철하거든요.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경찰은 1994년식 델타 AT8을 발견합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는데 열쇠는 꽂혀 있었고요. 차 안이랑 주변을 수색하는데 이 운전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바로 아래 샤크강은 그렇게 깊진 않대요. 근데 물살이 상당히 빠르고 이 물들이 대서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눈으로 봐도 좀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2월 한겨울에 이 넓은 강 다리에 차가 버려져 있고 운전자가 없다? 이 신고했던 시민들이나 경찰들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이 사람 물속으로 뛰어들었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경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주의 신원을 확인하자 한 할머니의 차로 밝혀지는데 경찰이 연락해봤죠. 네, 타 차주 되시죠? 차를 왜 여기 세워두신 거예요? 차요? 그거 우리 손주가 타고 다니는 건데? 이 할머니는 사라 스턴의 할머니였어요. 며칠 전부터 이 차는 사라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또 신고를 받는데요. 이 사람도 우버 드라이버였어요. 제가 아까 전에 버려진 차를 다리 위에서 봤는데요. 어떤 남자도 있던데요? 남자요? 여자 아니었어요? 운전자가 아마 여자였을 텐데요? 이상하다. 분명히 남자였어요. 경찰은 곧장 사라 집을 찾아갔어요. 집안에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조용한데 뒷문이 하나 열려 있었고 거기에만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헬로우, 헬로우, 넵튠시티 경찰입니다. 누구 있나요? 경찰들이 이렇게 막 라이트를 비춰가면서 집을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2층에서. 조심스럽게 가봤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케이지 안에 갇혀서 짖지도 않아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경찰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강아지 버디였습니다. 원래 사라는 강아지를 항상 풀어둔대요, 집 안에서. 경찰이 봤을 때도 누군가 버디를 여기 가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관은 강아지가 불안해하니까 막 먹을 것 안으로 넣어줬어요. 경찰은 아빠 마이클에게도 연락을 합니다. 집에 없으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마이클은 플로리다 디즈니월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 딸 차가 버려져 있다고요? 딸한테 전화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마이클은 점점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이 새벽 3시에 총알택시처럼 밟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플로리다에서 뉴저지로 온 거예요. 사라의 집 주변은 새벽인데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번쩍번쩍 할 거 아니에요. 이웃 주민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와봅니다. 그중에 로비는 사라를 아주 잘 아는 아주머니였어요. 이분 딸이 사라랑 친구라서 옆에서 많이 챙겨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로비는 경찰에게 사라는 어디 멀리 가면 저한테 꼭 얘기했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사라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죠? 어제 낮에 저한테 찾아와서 엄마 유품을 우리 집에 보관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죠. 방에 두면 된다고. 그리고 리암이랑 둘이 같이 와서 플라스틱 박스 여러 개를 우리 집에 두고 갔어요. 경찰은 사라가 왜 물건을 정리하려고 한 걸까 잠시 고민하다가 사라가 좀 우울해 보였나요? 네, 좀 그래 보였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처럼 보였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라는 토론토로 이주할 생각에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던 건데 경찰들은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이 사라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둡니다. 경찰은 어제 사라랑 함께 있었던 리암의 집으로 찾아가요. 뭐 수소문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몇 블럭 건너가면 됐어요. 새벽 4시였는데 경찰은 리암이 자고 있을 테니까 이거 무조건 깨워야겠다. 강하게 문을 두드려요. 리암은 자다가 누구세요? 이러면서 나와요. 경찰이 사라 여기 있어요? 눈 비비면서 아니요. 없는데요. 사라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어요? 어제 4시 반인가 헤어졌는데 그 뒤에는 몰라요. 저는 10시까지 알바했고 제가 그때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사라 만나서 얘기할 때 심정이 좀 어때 보였나요? 저 그냥 사라가 떠나려고 한 건 알고 있었어요. 사라한테 일이 좀 많았고요. 아빠가 미친 것 같다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토론토로 간다고 했어요. 요즘엔 진짜 사라 우울해 보였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사라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은 리암에게서 평소 사라의 심리 상태를 들어보고 우선 돌아갑니다. 경찰은 무전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최근 사라가 우울해했고 아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 부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어요. 아빠 마이클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는데 어디로 간 걸까?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나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라가 이 샤크강 안에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경찰은 강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았을 땐 헬기도 뛰었어요. 다음날 경찰은 리암을 다시 찾아가요. 새벽 4시에 막 졸린 눈으로 인터뷰했는데 오전 10시에 다시 갑니다. 리암이 사라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기도 했고 제일 친한 친구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더 물어보는데 답변도 곧잘해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리암도 친구가 걱정되니까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겠죠. 최근에 사라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진 않았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울해했죠? 사라를 암시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사라는 아빠랑 사는 게 힘들고 비참하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몇 달 전에 아빠 몰래 도망친 적도 있어요. 맨날 아빠랑 싸우고 관계가 정말 나빴어요. 좋아요. 어제는 사라랑 어디 간 거예요? 우린 타코벨에 갔다가 로빈 아줌마 집에 사라가 물건을 좀 둔다고 해서 그거 도와줬어요. 4시 45분쯤이었나? 그때 헤어졌고 저는 레스토랑에서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왔어요. 원래는 12시까지 일하는 건데 어젠 그냥 일찍 집에 왔어요. 이렇게 리암의 두 번째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3일 뒤인 2016년 12월 6일 아직도 사라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마이클은 민간 수색대를 만들어서 딸을 찾는데 이 구성원 모두가 이웃 주민들이었어요. 이 넵튠시티 사람들이 웬만하면 사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종이 남일 같지 않았던 거죠. 사라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집 사람들, 심지어는 옆 동네에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모두가 발벗고 사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리암이랑 쌍둥이 쉐이머스도 있었어요. 리암은 뉴스에 인터뷰도 하면서 오늘은 꼭 사라를 찾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사라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Pretty strong, so hopefully we're gonna find something today. 경찰들은 사라 집에서부터 이 다리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수색을 하는데 단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카메라가 있네? 알고 보니 다리 아래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이 근처 철교에도 또 다른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작동하지 않은 고장난 카메라였습니다. 이 며칠도 아니고 몇 년이나? 결국 이 다리 위를 비추는 카메라는 단 한 대도 없었어요. 대신에 사라 이웃집에서 야외를 비추는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 사라의 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기엔 낮에 사라랑 리암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되자 누군가 사라의 차를 타고 차고 밖을 빠져나가요. 누군진 몰라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사라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고 12월 6일 경찰은 이번엔 리암을 경찰서로 불러요. 여긴 취조실이 아니라 그냥 회의실처럼 보여요. 이날도 리암은 상당히 협조적이었어요. 늘 그랬듯이.
대신에 이 리암 엄마 아빠가 변호사를 고용한 거예요. 이 아들이 걱정돼서 그럴 수 있긴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참고로 사라는 평소에 누굴 욕하거나 뭐 남을 해한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난 참 운이 좋은 여자야. 이렇게 감사해 했지.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인 리암이 설명하는 사라는 조금 달랐어요. 사라가 제 전 여친에게 엄청 집착했어요. 한 번은 걔한테 연락해서 지금 당장 여기로 안 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한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평소에 죽어버릴 거다. 이런 말을 자주 했나요? 네, 좀 그랬어요. 그런데 형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사라가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면 지금 강바닥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저 멀리 바다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경찰들은 얘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친구라면 우리 수사에 진척이 있는지, 우리가 사라를 찾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는 있는데, 시체가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은지 왜 물어보는 걸까요? 이날 리암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쉬지 않고 사라에 대한 이야기, 사라가 아빠한테서 도망치려고 했고, 토론토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그만하고 저랑 얘기하시죠. 변호사가 잘랐어요. 다음날 경찰은 리암의 룸메이트이자 사라의 또 다른 친구 프레스턴을 부릅니다. 프레스턴의 진술은 대부분 리암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하는데 사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프레스턴은 미세하게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도 막 훔쳐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경찰들은 이 둘을 보는데 좋은 예감이 안 들었대요. 얘네들 뭔가 있다. 경찰은 이제 며칠을 흘려보냈어요. 아직도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지 못했고 사라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죽었다면 시체는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마이클은 5,000불의 보상금을 걸고 제보도 받습니다. 어떠한 정보라도 좋습니다. 제발 경찰에 연락 주세요. 경찰은 사라의 흔적을 조사하다가 사라가 이 어린 나이에 은행에 세이프 디파짓 박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한국에선 대여금고라고 하죠. 사실 사라에게 현금이 조금 있었어요. 몇 달 전에 할머니에게 받은 돈도 있었고 엄마에게 상속받은 재산도 있었고 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심코 집에 있는 신발 박스를 열었는데 거기에 2만 불이 있는 거예요. 한 2,600만 원 정도? 되게 오래된 돈이었고 좀 더러운데 막 꼬깃꼬깃하게 숨겨놓은 그런 현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모에게 얘기했더니 사라야,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냥 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당부했는데 사라가 옆집에 사는 친구 칼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칼리는 그 엄마 유품 보관해줬던 로빈 아주머니 있죠? 그분의 딸이에요. 나 엄마가 숨겨놓은 돈으로 캐나다에 아파트 구할 거야. 아마 리암도 함께 갈 것 같아. 뭐? 리암도 같이 간다고? 응, 우리 함께 떠나기로 했어. 알고 보니 사라에게 돈이 좀 생기자 토론토에 가서 리암이랑 잘 지내볼 생각을 했고 이 둘이서 그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었어요. 꼭 연인 사이가 아니라도 같이 잘 지내보기로 했나 봐요. 사실 우린 몰라요.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르죠. 이 둘이 정확히 어떤 사이인지는 모릅니다. 사라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당연히 리암에게도 내가 현금이 좀 생겼어 얘기했을 거고 리암은 룸메 프레스턴에게 또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왜 리암은 경찰에게 사라와 같이 토론토로 간다는 얘기는 안 했을까요? 그 얘기는 쏙 빼고 줄곧 사라가 혼자 떠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무튼 사라는 일단 캐나다 가기 전에 이 돈을 잘 보관해야 할 거 아니에요. 2가지 방법으로 보관을 합니다. 하나는 사라 방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자물쇠가 달린 상자인데 거기에 넣어서 보관을 했고 나머지는 은행에 있는 대여금고에 넣어뒀어요. 이제 캐나다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나중에 이 돈 찾아서 리암이랑 같이 가야지. 정확히 언젠진 모르지만 사라의 출국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사라가 실종되던 그날 마지막으로 은행에 갑니다. 이날 사라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는데 은행 안에 혼자 들어왔어요. 평범해 보였고 웃으면서 원래 사라의 모습
불안해하거나 누군가에게 강요받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인 린다가 사라랑 친구 사이였어요. 엄마 살아 계실 때부터. 이날 사라는 린다, 나 이제 토론토로 떠나. 오늘 마지막으로 온 거야. 그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어. 사랑해. 이렇게 막 포옹하면서 인사했고 7,000불을 인출해서 은행을 나갔어요. 이 시간대는 리암이 사라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이었어요. 그럼 리암도 은행에 함께 온 것이었을까요? 경찰은 리암을 다시 불렀습니다. 리암은 단 한 번도 경찰에게 은행에 함께 갔었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사라랑 은행에 갔었죠? 그날 우린 타코 먹고 집에 가다가 잠시 들린 거예요. 사라 혼자 다녀왔어요. 왜 은행에 갔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캐나다도 가니까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사라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나요? 원래 집에 자물쇠가 달린 상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돈을 넣어두더라고요. 얼만진 저도 몰라요.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이제 경찰은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둬요. 일단 차는 아니에요. 은행에 와서 나 캐나다 간다고 신나서 얘기하는데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살은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경찰은 첫 번째, 사라가 신분 세탁을 해서 토론토로 갔다. 두 번째는 리암이 사라를 살해했다. 근데 사라 집에 아이디랑 여권이랑 그대로 있었고 침실 안에 금고에서 캐네디언 달러, US 달러 그대로 있었어요. 이걸 두고 떠났다고? 현실적으로 사라가 신분 세탁을 할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경찰은 리암이 사라에게 뭔 짓을 했을 가능성을 점점 열어둡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종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수색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디에서도 사라의 흔적은 없었어요. 마이클은 점점 절망에 빠지고 있었고 그냥 차라리 우리 딸이 내가 싫어서 어디 도망가서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잘못된 거라면 시체라도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그 5,000불 보상금 전단지 들고서 이 추운 겨울에 계속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사라 실종 2달이 지났어요. 이 사건을 해결할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요. 앤서니 커리라고 리암의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 사라나 프레스턴이랑도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참고로 앤서니는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제보를 해요. 제가 몇 달 전에 리암이랑 같이 살았는데요. 리암이 사라를 죽이고 다리 위에서 던져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냥 영화 아이디어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사라가 실종될 줄은 몰랐어요. 또 앤서니는 사라 실종되고 나서 리암에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경찰이 혹시 너한테 연락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암 이거 나한테 한 말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구나. 얘가 무슨 짓을 저질렀구나. 확신이 든 거예요. 근데 앤서니는 2달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 다행히 지금 제보하긴 했는데 온 도시가 사라 실종으로 난리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리암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었나 봐요. 경찰은 이거 정말 유력한 제보인데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리암이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님 그거 영화 아이디어였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경찰이 봤을 땐 리암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백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앤서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증거 수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리암의 진술을 자백받아야 합니다. 앤서니는 오케이 해요. 1월 어느 늦은 저녁에 앤서니가 차에 카메라 설치하고 몸에 녹음기를 달고서 리암을 만나요. 경찰은 밖에 밴을 주차하고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앤서니는 영화 감독이에요. 수년 동안 이런 환경에서 일을 했는데 이 순간 막 떨리더래요. 역시 현실과 허구는 다르구나. 이 리얼한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고 한편으론 슬펐다고 합니다. 리암은 전혀 의심 없이 자리에 나왔고 앤서니는 야야 FBI가 나한테 연락 왔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던데? 나 FBI랑 처음 통화해봤잖아. 이렇게 긴장을 풀다가 너 사라 다리에서 던졌어? 리암은 너 들은 거 없어? 지금 뉴스에 나오고 난리야. 맞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리에서 던졌는데 시신이 안 나오고 있어. 우리? 그래? 얼었나?
아마 바다로 떠내려갔을 거야. 그리고 난 프레스턴이 이 일에 말리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이 계획을 반년 동안 세웠거든? 근데 최악이 뭔 줄 아냐? 난 적어도 5만에서 10만 불은 가지고 올 줄 알았지. 근데 내가 꺼내올 수 있는 금고가 하나밖에 없었고 거기 딱 10,000불 있었어. 1,300만 원. 이 돈 때문에 평생 믿었던 친구를 살해하고 프레스턴, 이 사라를 프롬에 데려갔던 그 친구와 모의해서 범행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이었어요. 리암이랑 프레스턴 같이 사라 부녀지간 이간질해서 자살로 위장시킨 것이었습니다. 또 리암은 거의 사자 명예훼손하는 수준으로 사라를 살해하는 30분 동안 그녀가 어떻게 고통받으면서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서 죽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무슨 농담 따먹기 하듯이 야, 너 사람 죽으면 몸에서 뭐 나오는 줄 아냐? 나 걔 코 틀어막고 목에 셔츠 집어넣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데 다 녹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프레스턴이 경찰에 자백합니다. 어느 정도 경찰이 압박을 했겠죠. 뭐 너가 주범은 아닌 것 같은데 경찰에 협조해라. 프레스턴은 다 말했어요. 리암이 사라 살해했고요. 저는 나중에 시신 처리하는 걸 도왔어요. 사라가 실종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2016년 12월 2일 리암은 6개월 동안 계획한 이 범행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이 일은 프레스턴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리암은 사라에게 바람을 넣어요. 우리 곧 토론토로 떠나고 캘리포니아 여행도 가기로 했잖아. 돈 좀 준비됐어? 은행에 가긴 해야 하는데. 그래? 그럼 지금 가자. 함께 차를 타고 은행에 갔고 사라 혼자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리암은 밖에서 프레스턴에게 전화합니다. 나 지금 은행이야. 곧 일이 시작될 거야. 이윽고 사라가 7,000불을 출금했고 둘은 사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리암은 사라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어요. 리암은 사람이 얼마나 지나야 죽지? 잘 모르니까 타이머를 켜두고 30분 동안 기다렸대. 사라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알바 시간이 다가오자 사망한 사라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일하러 갑니다. 알리바이가 있어야 하니까. 근데 이때 휴대폰을 사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랑 처음 인터뷰할 때 제가 어제 휴대폰이 없었어요. 사라한테 연락 못했어요.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휴대폰이 진짜 없었어. 리암의 알바 시간은 원래 12시까지였거든요. 이 사라 때문에 10시에 일찍 퇴근해서 프레스턴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 좀 도와줘. 시신을 집에서 꺼내야 하는데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휴대폰을 사라 집에 둔 것 같은데 어딨는지 모르겠어. 제발 나 좀 도와주라. 프레스턴은 동의했어요. 리암과 함께 사라 집으로 갔고 그 시신을 사라의 차 조수석에 마치 앉아있는 사람처럼 두고 차가 발견되었던 샤크리버 브릿지로 갑니다. 이 유기 장소는 미리 다 계획해 둔 거였어요. 6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했죠. 차를 세운 뒤에 다리 옆으로 사라를 던졌어요. 꽤 큰 다리인데 어떻게 목격이 안 되고 시신을 던졌을까요? 둘은 바로 리암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쿨쿨 자고 있었고 경찰이 갑자기 찾아오자 놀란 척하면서 눈 부비면서 사라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랬던 거예요. 나중에 의심받을지 모르니까 수색대로 참여해서 오늘은 꼭 친구가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런 위선자가 어딨어요? 사라는 가장 믿었던 베스트 프렌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프레스턴은 이 모든 것을 진술했고 최대한 경찰에 협조했어요. 경찰이랑 같이 사라 집에 가서 현장 검증하듯이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프레스턴은 약간 이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좀 어리숙하고 어버버하면서 이 문은 이건 닫혀 있었는데 이거는 안 열리는 줄 알았는데 미니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라는 여기 구석에 쓰러져 있었고 변기에 기대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리가 사라 시신을 뒷마당에 눕혔거든요. 그때 리암이 사라 금고 찾고 있었어요. 그 금고 지금 어딨어요? 2개인데 땅에 묻었어요.
경찰은 차로 30분 거리인 샌디훅에서 금고를 하나 발견했는데 뭔가 이게 허술하게 묻혀 있더래요. 누가 아무나 와서 봐도 누가 여기 타임캡슐 묻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 금고는 002라고 적힌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다른 금고는 넵튠시티 근처에 샤크리버 파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묻혀 있었어요. 여긴 돈은 없었고 사라의 옷 조각들이 남아 있었어요. 2017년 2월 1일 리암은 운전 중에 도로에서 체포됐어요. 동시에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프레스턴도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경찰은 리암의 차를 수색하는데 열쇠 꾸러미에서 002라고 적힌 열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잠시만. 금고 한번 열어봐.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7,000불이 현금으로 들어있었어요. 리암이 10,000불을 훔쳤다고 했는데 나머지 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시작됐고 6주 동안 진행이 됐어요. 프레스턴은 범행을 다 시인했기 때문에 재판이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리암은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라는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 우울해하고 있었고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라가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주장했죠. 지금도 변함없어요. 검찰은 사라가 아빠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는데요. 거긴 마이클은 디즈니월드 여행 가서 사진도 보내고 다정하게 여느 부녀지간처럼 문자를 주고받았던 게 확인됐어요. 또 앤서니와 리암의 녹화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하는데 이건 빼박 증거죠. 아빠 마이클이 오열했어요. 이 리암의 화법, 단어 선택이랑 그 표현이 너무 적나라했고 무슨 잔인한 게임할 때 설명하듯이 태연하게 살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클 가슴이 찢어지죠. 변호인은 이 영상 보고 뭐라고 주장을 하냐? 배심원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저녁 먹으러 가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죠. 사실이 아니라 허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대본에 맞춰진 대화예요. 앤서니가 영화 감독인 거 다들 아시죠? 앤서니랑 리암이 영화 만들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 아이디어 얘기한 거예요. 리암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돈 받고 하는 직업이라지만 이건 좀 아니죠. 재판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지만 가장 중요한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그 배심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안심할 순 없었어요. 2017년 4월 24일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서 리암과 프레스턴에게 유죄가 판결됩니다. 리암의 혐의는 7개였어요. 1급 살인, 1급 강도, 1급 중범죄, 2급 강도 음모, 2급 사체 훼손, 3급 수사 방해, 4급 물리적 증거 변조. 프레스턴은 강도와 공범 혐의였어요. 리암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프레스턴은 1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리암은 법정에서 막 울어요. 이게 누굴 위한 울음일까요? 자기를 가엾다고 생각하나? 안타깝게도 사라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빠 마이클은 사라 스턴 메모리얼 펀드를 설립해서 이 사라가 다 하지 못했던 예술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찹찹하죠. 이 사건마다 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만 오늘 사건처럼 가장 믿었던 사람, 가족,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사라는 불과 1년 전에 졸업 앨범에 내 소중한 베스트 프렌드들 이렇게 남기면서 그들과의 추억을 기록하고 싶어 했거든요. 뒤통수도 이렇게 끔찍한 뒤통수가 없죠. 그것도 돈 때문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해야 했을까요? 리암과 프리스턴 얘네는 학창시절에 사라를 친구라고 생각은 했을까요? 마이클은 지금도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샤크리버 브릿지를 찾는다고 해요. 어딘가에 있을 사라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뉴저지 넵튠시티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처음에 이벤트 소개드렸죠? 연말이기도 하고 올 한 해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소소하게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구글 폼이 있어요. 거기 접속하셔서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개 있거든요. 제가 평소 궁금했던 건데 거기 응답해 주시고 정보 남겨주시면 총 3분께 엘솝 핸드워시와 핸드바움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한국 배송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구글 폼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